네, 프로젝트 통합 관리의 네 번째 프로세스죠. 네 번째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지식 관리 부분입니다. 자, 프로젝트 지식 관리, 우리 일반적으로 조직에서도 지식 관리, knowledge management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에서에도 지식 관리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지식 관리는 뭐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먼저 우선이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기존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활용해서 우리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을 하고 또 우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새로운 지식들은 또 잘 정리를 해서 미래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조직에서 사용했던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거 개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그 얻은 지식,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향후에 또는 이후 단계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 지식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관리를 위해서는 이 지식이라는 것 자체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합니다.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관리에서 흔하게 얘기를 하는 그 용어들이 있죠. 뭐 형식지, 그 다음에 암묵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지식관리에서. 그래서 그 형식지와 암묵지라는 그걸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형식적 먼저 명시적 지식이라 하는 것은 우리 explicit 그래서 문서나 매뉴얼 같이 공유가 가능한 지식을 우리는 명시적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tacit 그래가지고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 자체는 학습이나 체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그런 지식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식관리라는 것 자체는 기존 지식을 우리가 재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이라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런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지식들을 통합해갖고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지식 통합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지식을 통합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건설이나 엔지니어링의 지식과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지식을 통합한다든지 IT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 지식을 통합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이제 명시적 지식이 있어요. 앞에서도 이제 형식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명시적 지식이란 말을 자체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서 매뉴얼 가지고 공유 가능한 지식이에요. 즉 문서화 또는 교훈 수집 이런 것만이 지식 관리가 아니고 실제 그 명시적 지식은 쉽게 공유할 수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맥락이 결여되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올바르게 이해 또는 적용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맥락은 내포하고 있지만은 문서화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나 이런 것들은 암묵적 지식은 대화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명시적 지식과 같이 문서나 이런 매뉴얼 그런 것들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공유가 하는데 그거는 대신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시적 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와 교훈 뭐 이런 것들로 공유 가능한 지식인데 그런 문서화시키고 교훈 수집을 하는 것만이 지식관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암묵적 지식과 같이 이러한 것들도 대화나 교류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지식관리에 포함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관점에서의 지식 관리라는 것 자체는 기술이나 경험, 전문성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시작 전이나 진행 중이나 종료 후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관리의 핵심은 뭐냐? 어떤 강요가 아니다는 거죠. 강요가 아니고 신뢰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사람들의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ITO를 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지식 관리에서 ITO를 쭉 보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의 지식이고, 각종 교훈 관리 대장이 있는 것들도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 나온 인도물 자체도 하나의 지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결과로서 지식 관리를 하던 아니면 정보 관리를 하던 간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 관리 대장에다가 명시를 하겠고, 그 지식들을 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로 업데이트하거나 우리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 프로세스 자산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존해가지고 미래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훈 관리 대장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프로젝트에서 써야 될 거고, 교훈 관리 대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미래에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조직 프로세스 자산도 주로 이제 미래의 프로젝트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방법이 지식 관리와 정보 관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식 관리 도우미 기법은 사람 간의 교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 간의 교류.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 관리는 소위 말하는 문서화, 명문화 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 관리는 뭐예요? 그 앞에서의 암묵적 지식과 같은 그런 부분들의 대화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사람 간의 교류를 통해서 정보하고 공유하는 거고, 정보 관리는 앞에서 나오는 명시적인 지식, 즉 문서나 매뉴얼 같이 이런 공유 가능한 그 지식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지식 관리의 그 데이터 흐름도는 좀 더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는 지식 관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프로젝트 교훈 관리 대장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행했더니 효과적이었다, 또는 효율적이었다, 이런 거 문제였다,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을 교훈 관리 대장에 기록하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발생했던 각종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뭘 해야 돼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내용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죠. 최신화 시켜줘야 되겠고요. 특히 미래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조직 프로세스 자산으로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즉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실행하면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됐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새로운 지식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결과물, 즉 인도물에 그게 포함됐거나, 또는 프로세스 절차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반영을 해갖고 기록해두면은 미래의 프로젝트나 다음 단계 프로젝트에서의 다음 단계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각종 우리 그 지식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인풋 사항을 보도록 하겠죠. 가장 첫 번째는 우리 프로젝트의 플랜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뭐든지 우리가 지식 관리를 하든 뭘 하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방법과 절차, 기준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거니까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종료하는 모든 방법을 여기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프로젝트 실행, 즉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라는 실행 프로세스 그룹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하고 그것들을 비교를 하고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은 이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서 결과적으로 이런 효율적인 또는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시 다음을 위해서 업데이트 시키면 좋겠다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계획 대비 나온 결과에 대한 것들을 참고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문서들이 있는데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훈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훈관리대장은 실제 지금까지 우리는 프로젝트를 계속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가정하에 이 프로세스를 수행한 거죠. 물론 프로젝트 아주 초기라 그러면 그때까지는 교훈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즉 그때까지는 교훈사항들이라는 게 정리된 게 그때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은 그때 나오는 각종 교훈사항들이 정리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지식관리를 쭉 지금까지 그나마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의 교훈을 얻었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관리한다는 방법 자체에 대한 교훈을 또 우리는 즉 지식관리 차원에서의 실무 교훈을 반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교훈관리대장이나 이런 데다가 또는 관리 방법에다가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젝트 팀 배정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팀 배정표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팀에다가 어떤 업무가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여기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람한테는 이러이런 부분들이 배정되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배정됐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각각의 사람 또는 업무에 대한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업무에는 이런 역량이나 경험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역량과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역량과 경험에 대한 종류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식 정보를 정리할 때 필요로 한 지식 중에서 혹시 이런 역량이나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누락 가능한 지식 정보들을 없도록 참고하는 그러한 문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자원분류 체계입니다. 자원분류 체계라는 것 자체는 우리 Resource Breakdown Structure 그래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원들의 종류를 분류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프로젝트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다. 인적 자원에는 프로그래머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코스트 엔지니어 있고 또는 분석 전문가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물적 자원에는 자재, 장비, 장비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장비 그래서 각각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 분류 체계에 보면 특히 사람에 대한 자원 그래서 팀 구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 구성 정보를 알 수가 있으면은 즉 그룹으로 활용 가능한 이런 팀이라는 그룹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그래서 그런 지식을 파악할 때 누락되고 없는 그런 지식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앞에서 나왔던 어떤 역량, 경험 또 팀별로 필요한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누락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고 모든 것들이 나중에 지식관리 차원에서 빠짐없이 우리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참고자료로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부분은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그랬는데요.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명단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을 각각 함께 명단과 함께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에 대한 것들, 또 그들이 우리 프로젝트를 관련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각 명단과 함께
파악이 된 내용을 우리는 관리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지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참고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보유 지식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이 보유 지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이렇게 교훈 관리대장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계획서 업데이트라든지 조직 프로세스 자산을 업데이트 하는데 같이 참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알아봤는데 하나하나씩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죠. 우선 첫 번째 지식 관리를 위한 인풋을 보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지식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이 요구되는지 보죠. 우선 당연히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지식 관리를 위해서 우리 보존해야 될 문서, 대표적인 문서 중에 하나겠고요. 뭐 교훈 관리대장은 이제 지식 관리에 대한 교훈 사항을 우리가 참고한다라는데, 그거보다는 프로젝트 문서 중에서 우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프로젝트 팀 배정표예요. 팀원들이 어떤 팀원들이 있고 그들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팀 배정표인데, 팀 배정표를 보면은 각각의 팀원들에 대한 역량이나 경험, 그들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팀원들이 이런 팀원들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이나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야 되겠구나. 즉 누락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이러이러한 경험과 이런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식을 보존해둘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원분류 체계라는 것은 자원의 종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자원이 있다 그러면은 인적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이 있다. 물적 자원에는 재료, 장비가 있는데 장비에는 이러이러한 장비들이 있고, 인적 자원에는 디자이너도 있고 프로그래머도 있고 분석 업무 하는 사람도 있다. 프로그래머에는 C++ 프로그래머, 자바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이 있겠다. 이렇게 자원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을 체계로 만드는 걸 우리는 자원분류 체계, Resource Breakdown Structure, RB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앞에서 팀 배정표와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어떤 부분이고 누락되고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자이너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관련된 우리 지식으로 보존을 해야지 되겠고, 분석 업무에 관련된 이런 지식들도 있구나 라는 거, 이 전반적인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이 있는데요.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이해관계자 목록이 있죠. 그리고 이해관계자 목록과 함께 그들에 대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신상, 그 다음에 그들의 기대와 요구가 쓰여져 있는 게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상을 보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식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인풋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인도물이 있죠. 딜리버러블. 그래서 실행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고유하고 검증 가능한 제품을 우리는 인도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목표 충족을 위해서 완성되는 유형의 구성 요소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물건에 대한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의 일부가 되는 그런 것들도 모두 인도물이 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의 구성 요소가 되는 각종 정보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인도물들에 대한 그러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활용하고 보존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지식 관리를 위해서 기업 환경 요인을 이용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설비, 자원,
뭐 법적 규제 등등 이런 것들이 참고할 수도 있겠고요.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관리 표준이나 지식관리 프로세스나 지식관리 절차,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소통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히 의사소통에 대한 것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또 공식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식관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지식관리 도구및 기법은 공통의 도구및 기법인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이런 정보나 지식과 관련된 그것을 다루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구및 기법은 이제 크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지식관리와 그 다음에 나오는 정보관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식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묵지 를 대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학습이나 체험 뭐 등등 경험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암묵지들은 사람을 연결함으로써 또는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사회적인 교류나 아니면 소셜 네트워킹을 이용한다든지 각종 커뮤니티에 참여한다든지 회의를 통해서 또는 포럼을 통해서 각종 세미나, 워크숍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암묵지와 같은 그 경험과 소위 말하는 체험 이런 것도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암묵적 그러한 지식 이런 것들은 지식 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 관리죠. 정보 관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형식지라 그랬어요. 즉 명시적 지식 또는 형식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명시적 지식은 기본적으로 그 문서, 매뉴얼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 공유 가능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문서화, 명문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확하게 명문화된 그러한 지식을 교환하는 데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관리 도구 및 기법에 보면은 지식을 명문화하는 방식, 라이브러리 서비스라든지 웹 검색, 출간 자료 열람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얻은 정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떤 교류나 지원 자체도 관련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검색어 식별보다는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쉽고 빠르게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정보 관리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대인관계 스킬이죠. 그래서 정보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의사소통 스킬 중에서 리스닝 스킬, 즉 액티브한 리스닝 스킬이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오해를 줄이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확인과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적극적인 경청이 이제 필요한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또 나중에 보존하고 쓸 수 있도록 우리 팀원들을 촉진시키는 방법, 이해하고 그쪽으로 인도한 방법, 그리고 리더십, 지식과 지식 목표에 팀원들이 집중하고 이런 지식 관리를 장려할 수 있는데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거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이제 암묵적 명시적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으로서 우리가 대표적인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어떤 네트워킹, 인적 네트워킹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인식, 그래서 정치적인 환경에 근거한 의사소통 계획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그 정치적으로 소위 말해서 파워가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요청을 해야지 돼야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의사소통 계획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도구 및 기법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지식 관리의 아웃풋은 뭐냐? 당연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교훈 관리 대장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교훈으로 남겨야 되는데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와 관련된 상황이다. 카테고리와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상황이다, 관리상의 상황이다, 그다음에 인적 자원과 관련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카테고리와 그다음에 그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권고하는 권장사항이나 제안 이런 것들을 문서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과제나 어떤 문제점, 실현될 리스크 이런 걸 포함해서 교훈관리대장에다가 그러한 각종 상황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보존해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에 이 교훈관리대장이 작성된 이후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프로세스들의 어떤 그 투입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제 각종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교훈이 이용이 되기도 하겠고, 이 프로세스의 경험이 반영된 새로운 업데이트된 교훈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를 공부할 때 반복적으로 이 교훈 관리대장이 나온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이제 그 각종 이제 우리가 얻은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다가 반영, 업데이트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어떤, 교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교훈으로서 발생되는 또 다른 변경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걸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로 업데이트 한다라는 거고요. 또 미래 프로젝트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조직 프로세스 자산으로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조직 프로세스 자산은 우리 조직에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절차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래 프로젝트 또 쓸 수도 있는데, 새로 생성된 지식을 명문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인도물에 포함하거나 우리가 프로세스 및 절차를 개선하는데 그걸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 결과로서 기존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러한 그 지식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업데이트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프로세스 자산이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우리가 업데이트되고 명문화되고 미래에 또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지식관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통합관리의 5번째는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입니다. 자,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는 말 그대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젝트에 대한 상황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하는 그런 감시 작업도 같이 포함하는 건데, 이걸 묶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그냥 통제라는 표현을 그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컨트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든 통제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 통제를 우리는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퀄리티 컨트롤 그러면은 품질 관리 이렇게 번역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컨트롤이란 말 자체는 좁은 의미의 관리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좁은 의미의 관리한다. 그러면 관리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게 관리다라는 거죠.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그럼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계획. 그 다음에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아니라 실적을 알아야 되겠죠. actual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 비교를 하는 거죠. 계획 대 실적을.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오케이. 그럼 문제가 없겠죠.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그런데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따라잡기 위한 뭔가 조치를 해야지 되겠죠. 조치. 계획대로 따라잡기 위한 뭔가 조치. 그 조치를 우리는 corrective action, 그래서 시정 조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시정 조치를
단순한 조치를 할 경우도 있겠고, 또 예를 들면은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요만큼밖에 진척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간 계획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점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계획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변경 요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통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제와 관련된 그러한 프로세스들의 인풋에는 뭐가 들어가요? 계획 대비 실적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도금 기법에는 그것을 차이나 이런 비교와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이 도금 기법에 나오는 거고, 아웃풋에는 시정 조치를 포함한 변경 요청이나 그거에 따른 프로젝트 변경이 아웃풋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서 정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을 추적 검토한다. 그리고 리포팅하는 프로세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현황 파악,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어떤 문제,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때 뭐냐면은 원가나 일정의 예측치를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추세로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추세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라는 것 자체는 추세를 봐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방 조치,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정 조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도죠. 자, 그 중에서 우린 통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감시는 뭐냐 하는 거죠. 감시라는 것 자체는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측정치나 추세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측정해서 평가하는 그런 게 바로 뭐냐? 그게 감시라는 거죠. 수집, 측정, 평가. 이게 바로 감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감시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부분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즉 특별한 주의가 요구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빨리 파악을 해갖고 조기에 조치하기 위한 용도죠. 그러면 통제는 뭐냐? 통제는 시정 조치를 하든지 예방 조치를 하든지 또는 리플래닝, 다시 재계획을 할지 그걸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시정 조치를 할지, 아니면 추세를 봐서 예방 조치를 할지, 아니면 계획 자체를 리플래닝을 통해서 변경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통제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또 발생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시행 계획에 대한 추적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행 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건 액션 플랜이에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뭔가 빨리 액션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액션 플랜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팔로우업 하는 것, 이것도 바로 뭐냐면은 통제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의 주요 활동들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비교가 기본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 대비 성과를 측정한 후에 잘 안 될 때는 뭔가 조치를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리스크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 보고라든지 진행 사항이라든지 예측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프로젝트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상황, 몇 % 진척됐는지 진척, 이 추세 나가면 일정이 어떻게 될지,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서 소위 말하는 그 보고서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인된 변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해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적에 다 포함되겠지만은 진행 상황이나 현황에 대한 보고도 해야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의 ITO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니까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이 인풋에 항상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이제 계획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 성과 정보가 바로 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을 뭘 합니까?
분석을 한 거죠. 비교 분석.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그 작업성과 정보는 맨 처음에는 이제 작업성과 데이터였죠. 그러니까 작업성과 데이터 실행을 통해서 작업성과 데이터가 나오면은 작업성과 데이터는 각종 통제를 통해서 정보가 된다 그랬어요. 각종 통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라는 것은 뭐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그게 그 가공하지 않은 관찰 데이터예요. 그걸 평균을 낸다든지 표준 편차 또는 몇 개월 동안의 추세 이런 것까지 하면은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있어요. 문서들. 이 문서들은 뭐 하는 거냐면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차이를 식별하거나 아니면 차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문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 작업성과 보고서가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표준 편차 또는 추세, 뭐 성적에 대한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보고서는 뭐냐?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적이 일시적으로 조금 나빠졌다 그러면은 뭐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은 지난달에 비해서 떨어졌지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지난 시험 때 뭐 아파서 제대로 시험을 못 쳤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라고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추세로 나가면 이 학생은 이런 정도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는 의견까지 들어가 있는 종합 성적표. 그리고 우리가 성적표에는 뭐 출결뿐만 아니라 수업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작업성과 보고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는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이지만 평균 몇 점이다 그러면 정보가 되는 거고 거기다 의견이나 이런 예측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면 보고서가 되는 거죠. 또 계획 대비 실적,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했더니 분석했더니 뭐가 되는 계획대로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 요청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틀에 의해서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에 대한 데이터 흐름도는 좀 더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감시 및 통제라는 것은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계획서에 정의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추적하고 프로젝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추적하고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이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성과에 대한 문제들, 즉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확인하고 원감이 일정화된 예측치를 토대로 해서 향후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일인데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세스에서 이 정보 흐름도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풋하고 툴스 앤 테크닉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세스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계획, 즉 계획 대비 실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해갖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뭔가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경 요청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획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만 계획이 아니고 실제 여기 그 협약과 같은 계약에 의해서 수행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그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바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그런 측면으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건데 그것을 이제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이때 이제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계획과 실적이라는 것 자체는 또 다른 프로젝트 문서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종 프로젝트 문서들이 있는데
이 각종 프로젝트 문서들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든지 또는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차이를 식별한다든지 아니면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에서 우리 참고해야 될 그런 문서들이라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에 보면은요, 우리 실행 프로세스 그룹인 4.3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감시 및 통제, 이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라는 감시 및 통제가 아니라 감시 및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죠.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4.3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라는 프로세스는 실행 프로세스 그룹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뭐냐면 작업 성과에 대한 데이터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업 성과 데이터. 근데 이 작업 성과 데이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각종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의 인풋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각종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작업 성과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 성과 정보는 이 프로세스인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뭘로 나오냐, 아웃풋이 작업 성과 보고서로서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대비 실적이라는 그런 측면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계획대로 잘 안 되니까 변경 요청을 하는 거고, 변경 요청이라는 것은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서 우리는 승인된 변경 요청이 된다. 승인된 변경 요청이 된다라는 사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성과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서 작업 성과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 데이터들은 바로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에 각각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으로부터 작업 성과 정보가 나오고, 이 작업 성과 정보는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작업 성과 보고서로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 성과 보고서는 과연 어떻게 쓰이느냐 한번 보죠. 물론 여기 통합 변경 통제 수행에 쓰이는 작업 성과 보고서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요, 자원의 가용성이라든지 일정이나 원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 또 통합적인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획득 가치 보고서 같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작업 성과 보고서인데요. 우리 여기서 변경 요청이 있으면 이거 변경시켜 줄까 말까, 변경을 승인할까 말까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현재 계획 대비 실적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으로서 우리 이런 작업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봐갖고 이 상황을 지금 우리는 빨리 변경시켜줘야겠다,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아니면 이건 기각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보고서를 참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성과 보고서가 또 팀 관리도 쓰이는데, 팀 관리라는 것 자체는 우리 자원 관리에서 소위 말하는 일정 원가 품질 통제에 대한 확인 결과를 의미를 합니다. 즉 팀 관리라는 것 자체는 팀 개발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과 팀의 역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인정과 보상 시스템, 즉 인정과 보상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개인이나 팀의 성과를 봐갖고 표창하거나 포상하는 그런 것을 바로 팀 관리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나 팀의 성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작업 성과를 보고서 보고를 통해서 개인이나 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의사소통 관리는 흔하게 얘기라는 이 작업성과 보고서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나타내는 획득가치 정보라든지 프로젝트 추세라든지 또는 예측, 그 다음에 계약 이행 상황,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작업성과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의사소통 관리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배포가 되는 거죠. 배포. 그래서 우리 정보 배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의사소통 관리를 통해서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작업 성과 보고서는 리스크 감시에 쓰인다 그러는데요. 물론 여기서도 통합적인 어떤 성과에 대한 획득 가치 정보라든지 프로젝트에 대한 차이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차이라든지 아니면 예측 이런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리스크 감시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 당연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새로운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를 식별하는 거, 또 이전 단계에서 리스크가 식별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그것을 실행을 했는데 그 대응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과 관련 리스크를 감시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즉 만약에 이 작업 성과 보고서를 보고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이 성과를 보니까 성과가 별로다, 좋지 않다, 그런 건 뭘 뜻하냐? 바로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대응했던 것들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과가 나쁘다는 건 차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차이로 인해서 어떠한 리스크가 또 발생할지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를 우리가 식별해낼 수 있는데 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좀 더 다시 한번 리뷰를 하죠. 인풋 툴스 앤 테크닉. 먼저 첫 번째는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하기 위한 인풋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는 플랜이죠.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정 조치를 할지 변경 요청을 할지에 대한 근거가 여기서부터 마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각종 프로젝트 문서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이것은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 정보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차이를 식별하거나, 또는 차이에 대한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가정이나 제약에 의해서 했다라는 가정이나 제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가정이나 제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구나. 그럼 우리가 프로젝트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은 이거를 변경을 하거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가정 제약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게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산정 기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런 그 산정을 하는 데 있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가를 산정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산정을 한다든지, 이 산정을 한 때 했던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산정 기준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차이가 났을 때,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차이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정을 할 때 환율을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이러이런 차이가 나는데, 최초에 이런 높은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차이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원가 예측치. 이 추세로 가면은 원래 프로젝트에 든 예산 계획이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야지 정상인데, 이 추세로 가면은 지금 돈을 이만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만큼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에요. 그래서 이게 허용할 수 있는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더 많이 나고 있는지 원가 예측치를 봐가지고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났다 그러면 뭔가 변경을 하든지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슈 기록부에 나와 있는 각종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프로젝트 상황이 이렇다. 근데 이런 이슈가 있다. 종합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나 프로젝트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슈도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시정 조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그 이슈에 대한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마일스톤 목록인 건 이제
특정 예정일, 우리가 프로젝트 하는데 요때까지 설계를 완료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프로젝트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황이다, 또는 여기 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끝내지 못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마일스톤 대비 실적이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종합적인 품질 보고서예요. 그래서 품질 통제 결과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요약이 들어가 있는데 각종 품질 관련된 이슈나 권고사항,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로서 뭔가 조치를 할 때 이런 개선이나 권장사항,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정 조치에다 포함시켜야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리스크 관리 대장에 나와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그 상황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존에 이러이러한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그게 리스크가 더 커졌는지 더 작아졌는지 리스크가 사라졌는지 또는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은지 이런 리스크에 대한 현황 자체도 계속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상태를 감시하는 것도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개별적인 리스크는 리스크 관리대장에다가 하지만 포괄적 프로젝트 전체적인 리스크 자체는 리스크 보고서에다가 포함을 하니까 이것도 우리의 감시, 프로젝트 상황태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데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예측은 이 추세로 나가면 원래 계획된 날짜보다 얼만큼 더 지연되겠다 등등 이런 예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의 지연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갖고 빨리 조속하게 변경 요청을 해야 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 예측도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인풋 사항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인풋을 하고 있죠. 작업 성과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 누누이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행 프로세스 그룹인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지시 및 관리, 통합 관리죠.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작업 성과 데이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 성과 데이터는 어디로 가요? 각종 통제 프로세스들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정 통제, 원가 통제, 범위 통제 같은 통제 프로세스들로 쭉 가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바로 뭐냐? 작업 성과 정보예요. 그래서 좀 더 데이터가 수집되어서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가 통제 프로세스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 성과 보고서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협약. 요 협약은 일단은 이제 그 프로젝트 전체가 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계획이고요. 요 협약에 대한 요 부분은 우리가 그 조달할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면 조달할 부분에 대한 계획. 그래서 요것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용도로 협약서, 계약서가 참고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밖에는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하기에는 기업 환경 요인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젝트에서 각종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확인을 하고 통제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특별하게는 여기서 뭐냐면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과 리스크 한계선. 그러니까 리스크를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높은 쪽에는 여기까지는 이 정도 리스크까지는 허용하겠는데 지금 이 정도 리스크는 안 되겠다.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한계, 리스크 한계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상황을 감시하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절차에 따르든지 또는 감시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참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에 대한 도구 및 기법을 보죠. 도구 및 기법, 각종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갖고 실제 감시를 하고 그거에 따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해야지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대안 분석입니다. 차이가 발생했을 때 뭔가 시정 조치를 하든지 예방 조치를 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하는 대안 분석 방법이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하는데 A라는 조치 방법, B라는 조치 방법인데 이 각각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편익, 베네핏이라고 얘기를 하죠. 편익. 얼만큼 비용 대비 편익이 큰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갖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 원가 관리에 나오는 획득가치 분석과 같은 그런 방법들은 대표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범위 일정 원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만 지금 우리가 앞당기고 있다? 그럼 좋은 상황 아니죠.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갔다, 코스트가 많이 들어갔다면 일정을 앞당겼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없는 거고요. 원래 계획된 것보다 적게 우리가 코스트를 쓰고 있다. 그렇지만 일정은 한참 늦어지고 있다. 이것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획득가치 분석을 이용을 한 거고, 혹시 아직까지 이거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원가 관리 시간에 이제 우리 원가 통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때 가서 공부를 하시고 다시 와서 반복을 하시면 그런 얘기구나 라고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데이터 분석 중에서 또 다른 게 이제 근본 원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주요 원인을 파악하라는데,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대책을,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기 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지, 어떤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한 대책이나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근본 원인 분석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추세 분석에서는 이 추세로 나가면은 예를 들면은 원가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만큼을 썼다. 근데 이 추세로 나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세라든지, 아니면 우리 SPI,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원가 관리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CPI, 이런 것들에 대한 추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점점 낮아지고 있는지 높아지고 있는지, 이런 추세를 보고서는 조기에 빠른 시기에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즉 하나의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경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추세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밸류, 획득가치 분석에서는 일정 차이, 스케줄 베리언스나 코스트 베리언스 같은 일정 차이나 원가 차이, 계획 대비 일정이나 원가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의 작업이 있다 그러면 플랜드 스타트 데이트와 플랜드 피니시 데이트, 계획된 시작일과 계획된 종료일인데 액츄얼리 언제 시작을 했는지, 또는 액츄얼리 언제 피니시 됐는지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이런 모든 차이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조치를 결정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위한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예로 투표, 만장일치나 과반수 다수결 방식 중에서 골라서 쓸 수가 있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들, 나온 정보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상황이면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해야지 될 상황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조치를 한다면 어떠한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그럼 어떤 대안을 결정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에 미팅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의 아웃풋은 뭐냐? 그래서 첫 번째, 작업 성과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풋에서 뭐가 있었어요? 작업 성과 데이터가 있었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분석한 결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가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프로세스인 통합, 변경, 통제. 만약에 이제 보고서에 따라서 계획 대비 실적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조치를 내려야지 되는데 시정 조치를 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보고서에 분석한 결과 변경 요청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통합 변경 통제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승인을 받을 때 지금 프로젝트 보고서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해야지 승인한다, 변경을 안 한다, 이런 걸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해야 될 보고서 형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작업성과 보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사결정이나 조치를 결정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작업성과 보고서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현황, 두 번째 얼만큼 진척됐는지에 대한 진행, 세 번째 뭐 구태여 여기다 추가한다 그러면 이 추세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 이게 통상적인 작업성과 보고서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성과에 대한 것들 분석 결과 이제 만약에 필요할 경우 계획 대비 실제 결과를 비교해 가지고 뭐 범위나 이런 것들, 품질 또는 원가 기준선, 일정 기준선 이런 것들을 변경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변경 요청이 제기가 되면은 이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된 변경 요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 요청에는 이러한 그 기준선에 대한 변경뿐만 아니라 단순한 시정 조치나 예방 조치, 또 품질과 관련해서 오류나 결함에 대한 결함 수정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만약에 이제 승인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 중에서 식별된 변경이 이제 프로젝트 전체 계획서에 영향을 미치면 이제 그 프로젝트 계획서 자체를 업데이트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경 요청을 통해서 확정된 그런 내용들은 업데이트 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이 안 되고 승인이 필요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승인이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맞춰서 업데이트 시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이제 각종 결과 문서들을 우리가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의 현황에 대한 것들을 감시하고 분석해 보니까 이 추세로 나가니까 최종적으로 이만큼 예산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원가 예측 사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원가 예측치가 나오면은 그 문서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프로젝트에 대한 감시를 통해서 지금 프로젝트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새로운 이슈가 있더라, 새로 발생된 문제가 있더라, 거기다가 이슈 기록부에다가 기록해줘 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감시를 해보다 보니까, 프로젝트 쭉 보다 보니까 새로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예상되는 리스크는 리스크 관리 대장에다가 다시 리스크 목록으로 다시 기록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원가 예측치와 마찬가지로 일정 예측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시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추세로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만큼이 지연될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면 이것도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프로젝트 통합관리의 6번째는 통합 변경 통제 수행입니다. 통합 변경 통제 수행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먼저 프로젝트라는 것은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젝트의 계획 대비 실적을 봐갖고 그 앞에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에서 뭘 했냐면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변경 요청을 여기서 누가 검토하느냐, 바로 통합 변경 통제에서 통제하는 거죠. 함부로 무조건 프로젝트 계획이라는 걸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변경 요청을 통합 변경 통제에서 검토한 다음에 그래서 그 내용을 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한 각종 문서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변경하고 그러나 관리한다는 것은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고 변경 내역대로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변경한다는 건, 프로젝트에서 마음대로 프로젝트를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목표나 또는 프로젝트의 계획을 고려하고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많은 리스크가 내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 사항을 통합된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변경을 검토한다는 걸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최초에 이렇게 우리가 수행해야 될 프로젝트 범위를 갖고 있는데 요번에 이쪽 부분에 대한 내용을 범위를 추가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스케줄, 최초의 일정 계획과 최초의 원가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과 추가적인 예산, 원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통합적인 그러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통합변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통합변경 통제 수행 프로세스는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 프로젝트 매니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경 요청이라는 것은 제품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범위나 제품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의 각각의 세부 계획들도 그것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그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통합변경 통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변경 요청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기준선이 설정되기 전에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즉 계획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기준선으로 설정이 안 됐으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변경 요청을 통제할 필요가 없지만 이 계획 자체가 뭐예요? 기준선으로 승인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서 변경 요청을 하고 검토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서화된 모든 변경 요청은 담당자가 승인하는데 그 승인 담당자는 누구냐? 프로젝트의 예산을 승인해주는 스폰서라든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인하든지 아니면 연기하든지 아니면 리젝트,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서에다는 분명히 누가 승인을 할지에 대한 승인 담당자를 명시를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변경 내역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승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가 뭐냐면 변경통제위원회, 즉 Change Control Board와 같은 그런 위원회에서 검토 승인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승인권자가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규모가 클 때는 고객이나 경영층,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그런 변경통제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테크니컬 리뷰 보드, 그래서 기술검토위원회라는 TRB에서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고객이나 스폰서가 CCB, 즉 변경통제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다면은 변경통제 승인 후에 그들에게 고객이나 스폰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ITO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린 기본적으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승인하든 아니면 거부하든 연기하든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 게 바로 이제 통합변경 통제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변경을 우리가 여부를 판단하고 검토할 때 각종 계획이나 이런 것들, 프로젝트 상황 이런 것들도 모두 검토해야 되는 거죠.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우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통합변경 통제 수행 프로세스의 데이터 흐름도는 좀 더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변경 통제 수행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에 속하는데요. 프로젝트는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변경 요청을 프로젝트 작업 감시를 통해서 변경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변경 요청을 검토해서 변경해 줄 것인지 말일 것인지, 즉 변경 사항을 승인을 하고 인도물이나 또는 프로세스 자산, 또 프로젝트 문서나 프로젝트 계획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변경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에서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의사소통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목표나 프로젝트 목표나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맘대로 변경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서화된 그 변경 사항을 통합된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 즉 여기저기 배포를 한다든지 또 공유를 함으로써 또 다른 분야의 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통합된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에서는 그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변경 요청에 대한 것들을 심사를 해서 그것을 승인해주는 승인된 변경 요청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기각된 변경 요청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변경 요청의 내역으로 나중에 기록할 뿐이지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아웃풋은 승인된 변경 요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각종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같은 계획 대비, 그 다음에 작업 성과 보고서를 보고서는 이거 변경시켜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 변경 요청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변경 요청이라는 것 자체는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프로세스에서부터 변경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각종 계획이나 실행이나 통제와 관련된 여러 프로세스로부터 뭐가 발생하느냐, 변경 요청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까 앞서 나왔던 작업 감시 및 통제의 변경 요청에서도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에서도 변경 요청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풋에서는 당연히 계획 대비 실적이라는 측면 말고 나머지 문서들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물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 형상 관리 계획서와 변경 관리 계획서는요, 우리가 변경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절차나 방법, 지침, 또 이런 변경은 누가 담당할 것이냐,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각종 기준선들이 실제 기준이죠. 말 그대로 기준선, 즉 계획되는 기준이 되는 계획, 기준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계획이 나중에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경될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것들도 기준이 되면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문서 중에서 이제 산정 기준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왜 필요하냐면요, 그 일정이나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됐다라는 산정 근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나 예산이나 자원이 변경되면은 뭔가 영향을 주는데 산정 방법에 따라서 그 영향에 대한 계산 방법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변경을 하면은 각종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또 요구사항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변경 영향을 평가할 때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도 필요하겠고요. 또 변경을 하게 되면은 변경으로 인해서 또 다른 리스크가 유발될 수 있는지, 또는 현재 리스크를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수락을 해야지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보고서도 참고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통합 변경 통제 수행을 통해서 승인된 변경 요청이 나오는데요. 이 승인된 변경 요청은 다시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라는 실행 프로세스에다가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다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승인된 변경 요청은 품질 통제에 쓰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품질 관련되는 건 뭐냐면은 결함과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결함. 즉 제품에 대한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결함을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승인된 결함 수정, 또는 절차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품질 통제에서 반영을 하고, 품질 통제에서는 뭘 생각을 하냐면 이 승인된 결함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검증을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재시험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 바로 여기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승인된 변경 요청은 조달 통제에 쓰이는데요.
여기서 승인된 변경이라는 어떤 변경이냐면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을 의미를 합니다.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을 의미를 하는데 계약에 대한 승인된 변경 요청은 나중에 우리가 조달 통지에서는 뭘 하냐면 조달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행하기 전에 조달 통지를 통해서 우리가 문서화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행해야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필요로 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합변경통제 수행의 이제 인풋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있는데요. 변경 관리 계획서와 형상 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변경 관리 계획서나 형상 관리 계획서는 우리 앞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좀 제가 빼먹었는데 변경 관리하고 형상 관리는 이제 우리가 뭐 어느 게 위다 아래다, 즉 어느 게 바깥이다 그러면 뭐 통상적으로 뭐 시스템을 어떤 구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이제 프로젝트 계획과 관련된 범위 일정 원가 같은 그런 계획과 관련된 변경, 우리는 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지만은 제품에 대한 스펙, 제품에 대한 형상 이런 걸 할 때는 형상 관리 계획을 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상 관리에서는 이제 형상 관리뿐만 아니라 변경 관리도 모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변경 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그 다음에 형상 관리에 대한 절차와 방법.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뭐냐 하면은 변경 관리를 변경을 하든 형상을 변경하든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변경을 하던 간에 모두 절차와 방법, 지침, 담당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변경관리계획서나 형상관리계획서를 청구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기준서, 일증기준서, 원가기준서는 뭐냐요? 말 그대로 기준이죠. 그래서 원래 기준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일정이 어떻게 될지, 원가가 어떻게, 원래 최초에 우리 승인된 기준선은 이런데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들을 판단하는데 참고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변경을 하게 되면 이 변경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대상이 바로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문서가 있는데 먼저 산정 기준선이 있죠. 기준서.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이나 원가를 산정할 때 도출했던 배경 정보, 산정 근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산정 기준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변경에 따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변경에 따른 영향을 우리가 판단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정을 변경한다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산정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이나 이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원가 예산을 변경해야 되겠는 우리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이걸 원가를 산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적용했던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늘어나겠다, 줄어들겠다. 뭐 환율이면 환율. 자재 가격이면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산정했던 기준을 반영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구사항 수정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요구사항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 통해서 평가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 보고서는 실제 변경으로 인해,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리스크가 유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특히 포괄적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포괄적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지, 또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우리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인풋은 작업성과 보고서, 이걸 토대로 해갖고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종합적인 보고서예요. 종합성적표죠. 그래서 자원에 대한 가용성이라든지 일정 원가 데이터,
획득가치 보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계획은 지금 우리 프로젝트 계획은 이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지금 계획 대비 지금 현실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변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내서 성과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성과 보고서는 어디서 옵니까? 앞에 프로세스인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에서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시 및 통제에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비교를 해갖고 이러이런 종합적인 보고서에서 계획 대비 실적을 보니까 이거 변경해야 되겠다는 변경 요청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작업 감시 및 통제에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변경 여부라든지 검토, 승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고서와 계획과 보고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변경 요청은 다른 프로세스,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소위 말하는 원가 통제, 일정 통제, 품질 관리, 또는 팀 관리, 자원 통제, 범위 통제, 리스크 감시 및 통제, 이런 다양한 부분들로부터 이렇게 변경 요청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변경 요청에는 이제 변경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정 일정, 자원이 얼만큼 들어간지, 이 변경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변경통제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밖에는 이런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변경통제 절차라든지 승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봐갖고는 우리는 형상관리계획이라는 일정 변경관리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지만 그 밖에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은 조직이 갖고 있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통합변경통제의 도구 및 기법입니다. 통합관리의 공통상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변경통제 도구가 있는데요. 변경통제 도구에는 형상관리와 변경관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상관리와 변경관리.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변경통제는 프로젝트 기준선에 대한 변경을 식별하고 그걸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관련이 있다 그러면 형상통제는 주로 제품에 대한 스펙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두 이 모든 것들이 프로젝트에서는 통합적으로 모두 이 두 가지가 형상통제와 변경통제는 종합적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정이 돼야지 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형상 통제를 위해서는 형상 관리가 필요한데 형상 관리에서는 우선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느냐 형상에 대한 관리 항목을 먼저 정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 항목의 식별과 선정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제품의 어떤 규격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요러한 기능이나 어떤 서브 모듈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형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항목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형상 항목의 상태를 기록하고 보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변경이 제한된 형상에 대한 어떤 스펙에 대한 제품 스펙에 대한 변경이 제한됐다 그러면 지금 변경을 제한된 상태구나 이런 걸 기록을 한다든지 반대로 만약에 변경이 됐다 그러면 변경이 구현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변경 중이라든지 이런 지금 어느 상태인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상태다. 그 다음에 변경이 승인된 상태다. 구현 중인 상태다. 변경이 완료된 상태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것들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형상 항목이 제대로 우리가 이런 항목들이 제대로 선정이 됐는지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승인되고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감사 이런 것들도 모두 형상관리 활동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그럼 변경관리는 뭘 하는 거냐?
우선 변경 사항을 식별한다. 그러니까 물론 똑같이 변경 항목을 식별하고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크게 보면은 뭐 일반적인 이제 각종 기준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각종 문서라든지 주요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문서화 이런 이제 항목이 있는데 변경 사항이 있다 발생을 했다면 이러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변경 요청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문서화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변경을 하게 되면 일정이 얼마큼 더 늘어나겠다, 예산이 얼마큼 더 필요하겠다, 범위에 이런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영향에 대한 것들을 검토한 후에 승인권자들이 승인하고 여기다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변경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인된 사항들을 이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반영이 됐는지 추적하고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변경사항 추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변경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뭐 대안 분석 그래가지고요. 변경을 평가하고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수락하기 위해서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때 이거는 수락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그런 걸 결정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분석해갖고 결정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비용 편익 분석. 만약에 이러이런 변경을 하게 되면 이만큼의 돈은 들어가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베네핏,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결과를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에 대한 승인 등등 이런 것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표에 의한 방법,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 가중치를 주고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도구미 기법은 회의입니다. 그래서 변경 요청을 검토하고 나서 수락하든지 거절하든지 할 때는 이제 변경통제위원회와 같은 변경통제 미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경통제위원회에서는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형상관리 활동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변경통제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관련된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도 미팅을 통해서 배포하고 전달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통합변경통제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승인된 변경 요청이 나오게 되는데 승인된 변경 요청은 뭐 품질 통제나 조달 통제에서도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라는 프로세스, 통합 관리에 보면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라는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죠. 여기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람들의 변경 요청이 만약에 거부됐다든지 연기됐든지 그러면은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도 그 결과로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경 요청 내용은 무조건 모두 다 변경사항 기록부에다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승인이 됐는지 거부가 됐는지 또 그 승인이 됐으면은 통보가 됐는지 실행에 옮겨졌는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기록부에다가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승인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다가 곧바로 이제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고 또 관련된 문서라 그러면 문서에다가 업데이트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준선에 대한 변경 자체는 최종 기준선 이후에만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선 이제 프로젝트가 점점 구체화되다 기준선을 확정되고선 다시 기준선이 승인이 돼갖고 또 변경된 기준선이 있다 그러면 이 최종 기준선 이후에만 허용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를 변경 내역을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그러한 완전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문서는 이제 변경사항 기록부로
기록부에다가 이제 업데이트 한다는 거죠. 우리 변경사항 기록부에다 기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업데이트 시킬 대표적인 문서가 바로 뭐냐면 변경사항 기록부에다가 변경 내역을 기록하게 되는데, 거부된 변경 요청도 변경 기록부에다가 기본적으로 기록해 두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프로젝트 통합 관리의 마지막 프로세스, 7번째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종료 또는 단계에 대한 종료입니다. 자, 프로젝트 또는 단계에 대한 종료라는 업무는 프로젝트 끝에 가서 종료도 하지만 매 단계, 라이프 사이클 단계마다 종료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프로젝트 또는 단계 또는 계약에 대한 속한 모든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나 아니면 단계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단계가 끝날 때마다 또는 프로젝트 끝날 때마다 각종 정보들이 보존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획된 작업이 제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해서 공식적으로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프로젝트나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원들을 팀을 해산하는, 이게 여기서 해야지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는 뭘 합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종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최종적인 제품 또는 프로젝트 최종 결과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종료를 한다 그러면은 각 단계에서는 뭘 필요로 하냐면 바로 단계에 대한 종료를 하게 되는 거죠. 단계에 대한 종료.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수용된 인도물들이 이 단계에서 오케이냐, 그것은 다음 단계 또 인도물 보고서 다음 단계 종료, 다음 단계 확인하고 종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최종적으로 중간에 수용된 인도물들 모두 합치고 그 다음에 최종 제품을 확인한 결과 프로젝트 종료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얘기를 할 때 해당된 인도물이 수용된다고 할지라도 다음 단계를 공식적으로 오케이 시작해도 좋다라는 것을 허용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종료는 종료고 착수는 다시 맨 처음에 우리가 프로젝트 착수할 때 검토했던 걸 다시 반영을 해갖고 이걸 단계를 착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다라는 건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종료할 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검토하는 거죠. 계획서대로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이제 작업 완료 여부, 그다음 목표를 충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일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와 단계 종료를 할 때는 행정적 종료를 해야 되는데, 물론 과거에는 행정적 종료와 계약적 종료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모두 내부적인 행정 처리라든지 계약상의 행정적 종료를 모두 포함해가고 행정적 종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완료하든 프로젝트 완료하든 간에 종료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어떤 활동을 해야지 되느냐 한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문서가 제대로 업데이트 최후까지 업데이트 됐는지, 인도물이 최종적으로 제대로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 최신 상태인지,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다 없이 다 해결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에게 인도물들을 넘겨주는 거, 그리고 고객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인 프로젝트들 공식적으로 억셉트하는 것까지가 바로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야 될 비용을 다 청구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계정도 이제 닫아야 되겠고, 팀원들도 팀을 해산하고 재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이관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파이널 리포트라고 얘기를 하는 프로젝트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하는 것까지가 행정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와 관련된
셀러, 즉 판매자들이죠. 우리의 하청업체들과 관련된 계약성 협약도 완료를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납품한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우리도 액셉트하고 확인하고 그들 사이에 발생한 클레임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모두 정리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발주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모두 기록도 다 업데이트하고 그런 정보들을 보관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적 종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각종 기록이나 정보에 대한 수집, 정리, 이관,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성공 실패에 대한 어떤 교훈사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지식도를 공유하거나 이관하는 그런 부분들, 보관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결과를 다음 단계로 넘긴다든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 종료라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긴다든지, 프로젝트 종료에서는 생산 단계나 운영, 오퍼레이션 단계로 넘기는 그런 활동도 여기서 해야지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은 주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관련 부서에다가 정보도 전달해야지 되는 거.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만족도 측정하는 것까지가 여기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ITO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프로젝트 끝나게 되면은 최종 제품이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겠고, 최종 파이널 리포트라고 하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실패, 성공 사례를 포함한 각종 교훈 사항까지도 그 아웃풋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프로젝트 현장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내용들, 프로젝트 계획대로 잘 됐는지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만들어낸 억셉트된 인도물들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공식적으로 완료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자, 프로젝트 또는 단계에 대한 종료에 대한 프로세스의 데이터 흐름 또는 상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또는 단계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인계하는 일이 있겠고요. 또 각종 문서를 정리하고 이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문서를 업데이트해서 교훈 관리에 대한 기록하는 일, 또 우리 파이널 리포트라고 얘기를 하는 최종 보고서들,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죠. 그 다음에 각종 정보들을 프로젝트 조직 프로세스 자산에다가 업데이트 시켜서 문서로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것들이 아웃풋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우선 이제 프로젝트 차터가 이제 계획이 되겠죠. 최초 계획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기준이라든지 또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라는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누가 그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권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우리가 종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문서들이 있는데요. 이 기타 문서들은 프로젝트나 또는 단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각종 현황, 상황 또는 프로젝트나 단계에 대한 결과, 또 그거에 대한 입증 자료,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료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문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협약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프로젝트나 단계 또는 계약 사항을 모두 종료하는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 내용들을 우리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도 인풋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비즈니스 문서에서 우리 비즈니스 케이스나 편입관리 계획서가 있는데요. 최초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예상 결과가 있었는데 그걸 이 프로젝트는 충족했느냐 하는 걸 판단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성공 여부, 또 편익이 계획대로 이 프로젝트에서 계획대로 달성됐는지에 대한 그것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는 그 달성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문서들이 또 인풋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인풋에 보면은요, 여기 뭐 계약서 보면은 각종 조달 문서 있죠. 그러니까 조달 관리 활동을 하는 동안에 계약 변경된 문서라든지 아니면 돈을 지불했던 지불 기록이라든지 또는 조달한 내용들에 대한 검사 결과라든지
조달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또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로 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중요한 건 뭐예요? 수용된 인도물.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적으로 이제 통합관리 4.3은 프로젝트 작업 지시및 관리가 있었죠. 지시및 관리. 지시및 관리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인도물이라 그랬어요. 인도물. 근데 이 인도물은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8.3에 해당되는 품질 통제. 품질 관리 부분 중에 하나의 프로세스죠. 품질 통제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이 인도물이 뭐가 되면 검증된 인도물이 됩니다. 검증된 인도물. 즉 품질 수준을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증한 거죠. 그 품질 수준 달성 여부가 검증된 이 인도물은 범위 확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용된 억셉트된 인도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 통제를 통해서는 나오는 건 뭐예요? 제대로 품질 수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걸 확인한 거고, 범위 확인을 통해서는 최종적으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최종 그 인도물이다라는 것을 accept, 인수 확인, 수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최종 수용된 인도물들이 바로 우리 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통해서 최종 제품으로서 고객에게 인계되는 그러한 그 절차를 받게 되는 거죠. 자, 말씀드린 사항들 다시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인풋, 툴스 앤 테크닉, 아웃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헌장이죠. 자, 프로젝트 종료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우리가 프로젝트 승인받았던 성공,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경영층이 요구하는 성공 기준이나 각종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또 판단을 해가지고 또 승인권자가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accept 해야지만, 승인해야지만 이제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헌장을 참고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그런 세 번째는 프로젝트 문서가 있는데요. 이 각종 문서들은 뭘 뜻하냐 하면은요, 프로젝트의 종료 또는 단계의 종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 최종적인 현황이 완료할 현황인지 종료할 현황인지에 대한 각종 현황이라든지, 또 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종료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나왔는지 그런 결과,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모두 프로젝트 문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개략적으로 보면 우선 가정사항 기록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던 또는 제약했던 대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완료했는지에 대한 것들, 또 실제 산정 기준, 실제 결과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그 산정 근거에 따른 그런 비용에 맞춰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변경사항 기록부에 있는데 각종 변경 내역들이 제대로 다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이슈, 우리가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다 해결됐는지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정해진 주요 마일스톤 날짜에 맞춰 가지고 다 완료됐는지에 대한 마일스톤 목록도 참고 자료가 확인해야 될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그 각종 정보를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다 완료됐는지 확인하는데, 그때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에서 나온 의사소통 실행의 의사소통 배포 결과물들이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 결과물들에 대한 모든 문서나 정보들을 다 검토하는 일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품질 통제 측정치, 그래서 품질 통제를 통해서 품질 요구사항이 제대로 달성됐는지에 대한 것들의 확인. 그 다음에 품질 보고서, 그래서 품질 통제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권장사항이나 관련된 이슈나 개선 공고사항들이 다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품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다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결과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사항으로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품질 문제거든요. 품질, 성능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품질 통제 측정치나 품질 보고서는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우리가 그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다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
그 다음에 프로젝트 동안 발생된 각종 리스크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제대로 다 대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리스크, 또 해결되지 않은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미래에도 또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했다라는 것도 정보로 또 남기기 위해서도 이거 필요로 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대처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한 검토해야 될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문서들은 우리가 종료를 위해서 검토하는 것도 목적이고, 또 각종 정보들은 미래에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정보로서 우리가 검토하고 보존하고 이관해야 될 그런 부분들로서 또 검토돼야 될 그런 정보들이다 보면 되는 거고요. 또 프로젝트를 종료하든 단계를 종료하든 간에 각각의 우리 인도물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승인된 제품 사양이라든지 각종 문서를 포함해서 딜리버리 인도물들이 다 억셉트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최종 인도물뿐만 아니라 중간 인도물까지도 억셉트 된 내용들을 다 수집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문서들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문서들. 자, 비즈니스 문서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케이스와 편입 관리 계획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초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경제적인 어떤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그 경제적 타당성 예상 결과를 충족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런 필요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편익을 계획대로 달성했는지, 우리 베네핏을 계획대로 얻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문서들이 참고가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협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달을 위해서 공급업체와 맺은 협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조달을 종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다 달성이 됐는지 계약서를 보고서는 요구사항 완료 여부를, 조달 종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조달 문서인데요. 조달 문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계약 변경했던 내역이라든지 돈을 지불했던 지불 기록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우리가 검사했던 검사 결과라든지 또는 계약 업체의 조달 업체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조달과 관련된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 각종 조달 문서를 검토하고 보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각종 준공 또는 계획서, 도면, 개발 문서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조달 문서의 일부로 다 검토돼야 되는데, 이들이 공급업체에서 했던 이러한 문서들은 나중에 이런 정보는 이제 교훈 정보에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향후 이제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미래에 따른 다음 단계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다른 프로젝트에서든지 계약 업체 평가할 때 이런 정보들을 기준으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바로 이 조달 문서가 되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완료 여부, 종료를 하기 위한 각종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이나 요구사항이 조직 프로세스 자산에 있다 그러면은 그 지침이나 요구에 따라서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또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에서 도구 및 기법입니다. 공통사항이죠. 그래서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료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문서 분석,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죠. 프로젝트 동안에 발생한 세부적인 모든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앞에 나왔던 각종 문서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도 있겠지만은 미래에 우리 조직 프로세스 자산으로 쓸 수도 있다든지 미래에 우리의 교훈이나 우리의 지식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각종 문서 분석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회기 분석이 있는데, 회기 분석은 프로젝트 결과물에 기여한 여러 변수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회기 분석이라는 개념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함수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y라는 것 자체는 이제 종속 변수 그래갖고 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고, x라는 것은 우리 독립 변수 그래서 교육 뭐 연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교육받은, 그러니까 학력이 높다, 교육 연수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지, 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에 그 상호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 결과물에 기여했던 변수들이 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거를 분석을 한 결과 이런 데이터들을 얻었다. 그러면 그것을 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기울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그 값들이 이 중심선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산 정도, 그걸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얼마만큼 프로젝트 결과에 기여한 이런 변수들이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회귀 분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추세 분석은 우리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추세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추세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지 또는 높아지고 있는지 이런 추세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낮아지다가 높아지는 추세더라. 이런 것들은 나중에 향후 프로젝트에서 참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추세 분석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초기 계획과 최종 결과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차이 분석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 우리는 이 정도 계획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정도 결과를 얻었다. 그게 일정이 될 수도 있고 원가도 될 수 있고, 모든 부분에서 차이를 미래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이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회의를 미팅이라고 되는데, 미팅을 통해서 인도물이 억셉트 됐는지 확인, 그 다음에 종료 기준이 제대로 충족됐는지도 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개혁이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 이런 것도 필요하고, 고객 만족도 평가도 이것도 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 다음에 각종 교훈 사항도 모여서 같이 토의하고 하는, 수집하는 이런 역할을 프로젝트 미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종료 및 프로젝트 종료 또는 단계 종료를 하게 되면 아웃풋이 바로 뭐냐? 당연히 각종 문서에 대한 업데이트죠.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 동안 발생했던 모든 문서들을 최종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젝트 동안에 발생했던 각종 교훈 사항을 교훈 관리 대장에다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고, 또 뭐 우리가 편입 관리나 뭐 비즈니스 문서들 같은 것들도 얼마큼 정확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문서로 정리하는 그런 노력들도 모두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발생했던 리스크라든지, 또 실제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수행했던 프로세스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 이런 모든 정보들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프로젝트를 종료를 하려면 뭐예요? 최종 결과물이죠. 프로젝트 최종 제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후에 이제 오퍼레이션 또는 메인터넌스 또는 서포트할 이런 부서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이후에는 바로 뭐예요? 오퍼레이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운영 업무로 바뀌게 되는, 이쪽으로 이관하는 일들이 이제 최종 제품에 대한 것들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파이널 리포트라고 얘기를 하는 최종 보고서죠. 최종 보고서에는 이제 우리 프로젝트가 뭐 하는 프로젝트였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했다는 프로젝트 전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각종 그 목표, 범위 목표, 품질 목표, 일정 원가에 대한 각종 부분들에 대한 목표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고, 최종 이러이러한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그런 설명도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최종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하려고 했던 걸 달성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끝나는 시점에 만약에 편익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어떻게 우리가 프로젝트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이때 아니라면 이 이후에 오퍼레이션에 일어날 수 있는 향후 편익 실현 산정치까지도 여기다 뭐 명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야 되겠고, 또 프로젝트 동안 발생했던 각종 리스크나 이슈에 대한 정보들도 최종 보고서에다가 다 집어넣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 우리 미래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각종 프로세스 자산이 될 만한 그런 것들 문서를 업데이트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및 지원 관련된 문서, 그다음 각종 문서들 교훈 사항까지도 모두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프로세스 자산으로 미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최종적으로 조직 프로세스 자산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착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획을 한다든지 이때 우리 나름대로 이제 각종 절차나 방법이 들어가는 각종 관리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이나 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정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보관했던 이러한 조직 프로세스 자산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을 참고해 갖고 미래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